저기 우연찮게 아는 사람이 술집이요? 술집을 네. 싸게 내놓는다고 해갖고 네. 그걸 시작했어요. 술집을. 인수하셨다고요? 부천에서. 그때 그 당시가 저거- 나이가 어떻게 됐었어요? 30 초반. 30 초반 때. 예. 그래갖고 좀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또 와갖고 야 정환아 돈 좀 빌려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갚는 게 아니라 그냥 삥 뜯어가는 거지 옛날 말로 삥 뜯어가는. 또 제가 워낙 몸이 왜소했어요. 말랐었어요. 한때 뭐 허리가 24, 25 에? 그때 그 여자 사이즈잖아요. 그때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마르면 그때 당시 또 깜부는 그런 그렇죠. 경향이 왜소하다고 생각하면 어. 조금 하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갖고 뭐 한때는 헬스장에서 살았죠. 아, 근육을 키워가지고. 그렇죠. 부천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친구고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왜소하다고 또 시골내기라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그는 독해져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몸을 키우고 밤에는 사업을 늘리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죠. 하지만 사람을 믿는 그 순진함까지 버리진 못했습니다. 빌려준 게 차용해준 게 뭐 건 그때 당시 건 20억 됐어요. 그때 당시는 난 무조건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당연히 또 갖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했던 막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돈 빌려간 사람이 참 발 뻗고 자더라고. 돈 빌려준 사람은 맨날 찾으러 다니다가 괜히 찾으러 와서 대문 띵뚱띵뚱 하면 신고하더라고. 오히려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좀 더 이상해지더라고. 청춘을 바쳐 밤낮 없이 일했지만 한순간에 가게는 경매로 넘어갔고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고 맨정신으론 버틸 수 없는 날들이 하루하루 이어질 뿐이었죠. 술은 엄청 먹었어요. 술은 얼마나 먹었는지 뭐 집에 가면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샤워꼭지 틀어놓고 물 맞고 저기 욕조에 앉아갖고 막 하늘이 빙빙 도니까 건강 괜찮으셨어요? 가게 접기 한 몇 달 전에 네. 입원 2번 했었죠. 뭐 때문에요? 전립선이 안 좋아갖고 오호. 뭐 수술을 했어요. 수술까지요? 한쪽을 저거 제거하듯이 하더라고. 그 얼마나 아픈지 근데 119를 처음 불러서 타고 갔는데 네. 잠 잘 수도 없고 오, 그래요? 이게 잠을 똑바로 누울 수도 없고 오. 옆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잠 자려면 어떻게 잤냐면 이렇게 엎드려서 어떻게 잠이 와요? 어떻게? 그러니까 힙 들고 아, 우리가 왜 배 아프면 맨 막 엎드려가지고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고통스럽군요. 아우 진짜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가끔 네. 와이프가 놀리긴 해요. 한쪽 어디 갔냐고. 그래갖고 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젠 농담도 하실 정도로 괜찮으시다는 거죠. 물론 많이 아팠고 뭐 또 괴로웠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한번 인생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칠었던 그의 삶에도 드디어 행복이 배어들게 됐고요. 엄마가 이제 유암 수술을 한 번 했대요. 그러다 엄마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니, 아버님께서는 왜? 방산일로 오래 해가지고 그 진폐증. 예, 진폐증. 18살 때인데 뭐 먹고 살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탄광에 들어갔죠, 내가. 그럼 아버님께서 일하시던. 예, 아버님께서 거기서 또 진폐증으로 돌아가셨는데 예. 그 일을 하기가 거기 쉽지 근데 않았을 그 것 당시는 같은데. 어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이제 내 밑에 동생이 있어요. 몇 명이나. 7남매 됐어요. 칠남매인데 그 동생은 이제 난장에 일하고 난 이제 강업소 들어가서 갱도 안에 들어가서 탄을 파냈다고요. 19살 먹었을 적에 이제 가스 폭발 당했어요. 다 죽고선 나랑 광차 탄 실로 들어가다가 발판다는 소리 듣고 이제 둘만 살았어. 다 죽고.
죽을 고비까지 넘겨야 했던 큰 사고. 뇌손상을 입고 3년간 후유증에 시달렸지만 그는 생계를 위해 터널 건설 현장에 인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진 못했어도 동생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줬고 단란한 가정도 꾸린 자연인. 하지만 두 아들을 얻고 난 후에 그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마다할 수 없었는데요. 애들 학교를 가르쳐야 되니까 한 대 깡 없어. 그걸 들어갔다고요. 탄광을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예. 아니 그 예전에 그 19살 때 그 일하시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애들 가르치려고 학자금이 나오니까 터널 일 해가지고는 애들 둘을 학교를 못 가르치잖아요. 대학교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 동안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니까. 그게 뭐 옆에 사람 물 안 줘요. 아, 동료들끼리도 물을 나눠 마실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예, 정도로 예. 더운 거예요? 그렇게 더워요. 그 우리 이제 막장 일을 주로 하니까는 그 도시락을 사주밥이라 그러죠. 사주밥. 이게 들고 가는 게, 야, 이게 사주밥 들고 또 일 나간다. 이래. 그 왜 사주밥이라고 그래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목숨을 담보로 자식을 위해 흘린 검은 땀방울. 두 아들의 학비를 마련한 후에도 쉬지 않고 일했던 그는 어느 날 일터에서 건설 자재에 척추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평생 몸쓰는 일을 해왔던지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술을 해도 하체는 못 씁니다. 아니 평생을 그 힘든 일을 해오셨는데 나중에 걷지 못하게 된다고 병원에서 그 얘기 들었을 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밤 10시만 되면 소리 질렀어요. 병원에서. 옆에 사람들 잠도 못 자게. 숨은 재우도 먹으려고. 몰라고. 수면제를 모으려고요? 예. 약을 사러 갈 수 없으니까 수문제를 마야지 한꺼번에 먹어야 내가 죽잖아요. 죽을 생각까지 하신 거예요? 예. 그거 먹었을 적에 유청소를 6시간을 했대. 모아서 결국 드신 거예요? 예. 먹어 죽으려고 먹으니까. 유청소라고 살아났는데 원장이 와가지고 이제 그 죽을 힘을 가지고 살아보라 이래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거 매달려가지고. 그런 생각만 하고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뒤에 밀어 이러니까 뒤에 밀으니까 다리대로 끌려가고 내 혼자 거 매달리는 거죠. 그게 우리 집사람 노라고 그러니까 놈은 당신 내진탕으로 넘어서 죽는다 이거 넘어지면 내진탕으로 죽을 수가 있다고요. 여봐. 내가 살아있어도 나도 고생이고 당신도 고생이야. 그다기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요.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로 그는 하루 8시간씩 이어지는 재활훈련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지 1년 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그에게 찾아온 기적. 퇴원을 다리 힘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같이 산을 찾았던 그에게 자연은 남은 평생을 살아가야 할 병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다 좋아질 거라는 믿음이 됐다고요. 다리도 걸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튼튼해졌다고요. 더 튼튼해지실 것 같습니다. 1, 2년 있으면 날아다녀야지. 새소리, 바람소리가 마치 응원과 같았던 지난 4년. 멈추지 않는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에 힘을 보태준 산은 변하지 않는 활력으로 삶의 희망을 줬죠. 다시 발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가 그에겐 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숯에 관련된 뭐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했어요. 중1 때. 중1 때요? 그 중1 때 아버지 돈 지갑에 벌건 게 있어. 네. 5,000원짜리. 네. 그 한 장 탁 빼가지고 훔쳐가지고 네. 부산으로 도망간 거라니까. 가출하신 거예요? 들고 뛰지. 아니 중학교 1학년이면 정말 어린 나이인데 왜 뭐라고 했냐면 친구들 보고 야 너가 중학교 마치고 대학 나오고까지
들어가는 경비하고 내가 나와서 버는 거 하고 계산하면 내가 너 대학 나오면 내가 너 부를 거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객지에 나가가 돌아다니거든. 금성사 앞에 계곡 건너에 보면 연기가 붕붕 나서 이거는 뭐 하는 건데 이 아저씨 그러니까 야 임마 술 끊고 있어. 나는 일 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쫙 뻗으면 자식 너 이거 일 하겠어? 그러더라고. 그 시켜주면 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불이나 떼라고 그러더라고. 금세 숯 굽는 기술을 익혀 나와서 16살 어린 나이에 숯공장을 운영했던 자연인. 겉보기엔 허름해 보여도 친구들에게 호언장담했던 대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요. 금성사에 이사가 네. 한 달 우리나라 돈 15,000원을 월급을 받으면서 세단차를 타고 다녔는데 네. 내가 많이 벌 때는 하루에 15,000원을 벌어붙은 사람 아니야. 소년 부자셨네요. 소년 그러니까 부자. 돈을 관리를 못하는 거라. 어릴 때 보면 집에서 어머니가 돈 좀 생기면 소금 또가지나 뭐 이런 쌀 또가지나 이런데 돈 매입식 갖다 엮는 거 예. 눈으로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란 말이야. 아 이거 왠지 불안해지는데. 집에 방에 불이 나니까 따뜻하고 경주에 갔다가 딱 내려오는데 딱 걸렸다는 거예요. 뭐가 걸려요? 새벽에 전화가 딱 왔는 기는 놀라지 마시고 양산 병원에 응급실이 있으니까 빨리 와봐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차 큰일 났구나. 그 딱 가니까 만나기라. 아 그러면 그런 생각하고 마음이 아파. 내가 그 잊으려고 이래 온 거고, 예, 내가 그 시험. 스물넷 생때 같은 아들을 한순간 교통사고로 잃은 그 참담한 심정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 안을 봐도 밖을 나가봐도 지워지지 않는 안타까운 아들 생각에 그는 결국 자연을 찾게 됐는데요. 마음이 괴로울 때는 뭘 하냐면 육신을 괴롭혀요, 내가. 그 말이 뭐냐면은 육신을 괴롭혀서 내가 몸이 지치도록 해서 골아 떨어져 버리면 몸이 가벼워지니까. 인산에 들어가서 그래도 수행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정도 들고 마음이 편안해요. 내가 그래서 이 자리를 못 들어가고 앉아있어. 지울 수 없는 아픔을 가슴에 깊이 묻은 채 보낸 20년 세월. 언제나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자연은 그에게 늘 큰 힘이 되어줍니다. 18살인가부터 내가 일을 하기 시작했죠. 일찍 일을 시작하셨네요. 처음에 나가서는 이제 창문하고 뭐 용접하고 이런 걸 배웠어요. 그것도 적성이 안 맞는 것더라고. 그래서 또 운전을 또 했어요. 화물차는 통행금지가 없었어요. 24시간 통행금지 없어요. 차들이 아무것도 없다만 다녀. 망망대해 배를 타고 바로 지상의 마도로스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꼈지요. 지상의 마도로스. 멋진데요. 참 거의 한 10여 년 이상 했었어요. 애들은 만나 결혼도 했고 또 애도 이제 남매를 낳았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 트레일러 그 사업을 했어요. 운전해서 버는 월급으론 내 가족을 거느리기 어렵다 생각해서 뛰어든 트레일러 사업. 집과 땅을 사고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만큼 사업이 잘 됐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참 IMF 오면서 참 큰 고통이 컸지요. 하던 일 참 망가져버리고 뭐 아파트고 뭐 조그만 상가도 있었고 다 날아가 버렸죠.
빚도 좀 많이 졌지요. 애들 엄마하고도 이별하게 됐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누가 키우고 그래요? 내가 키웠어요. 남들 하루 같으면 참 불쳐줘야 일을 했다 해야 되나? 그래 일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참 그때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어딜 가도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또 눈물이 없어. IMF 이후 그에게 남겨진 건 4억여 원의 빚과 당시 초등학생이던 두 아이들뿐. 빚을 갚기 위해 낮엔 산에 간벌 작업, 밤엔 포장마차 일을 하고 아이들의 끼니까지 챙기며 하루를 일주일처럼 바쁘게 보내야 했습니다. 빚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먹고 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건축 일을 시작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돈벌이로서 그래도 괜찮은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그 반면에 참 요즘 부도락 해야 되나? 그것이 많더라고. 크든 적든 간에 위에 하청 줘놓고 돈을 안 줘, 인건비조차 안 주고 그런.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내만 일하는 게 아니고 내 밑에 일꾼들, 직원들 데리고 가 일하는 와중에 그것도 크게는 억대가 넘어가고 적게는 몇 천까지 가고 한 두 번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싫어지고 또 크게 믿을 사람 크게 없어지고 욕심만 버리면 이 산골에 가면 나만 부지런하면 먹고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산골 들어올 준비를 했죠. 돈 때문에 경쟁하며 살아가는 도시 생활에 심한 회의를 느낀 그는 성인이 된 아이들을 출가시키고 자연살이를 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산생활도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도 일단은 이래 생활비는 벌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릇에 약수를 채취를 했어요. 그거 하면 주위에 이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래 했었는데 한 번은 약수를 배달하고 오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어떤 사고? 교통사고인데 다들 저 사람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또 살아도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다 그래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고 후 13일 만에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린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건 산이었습니다. 지난 날에 대해 반성하게 된 자연이는 입원 치료를 권유하는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산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내 생각이 좀 짧았던 거죠. 산골에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 들어와서도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내려놓는 만큼 이 자연이 내게 주는 것이 그만큼 큰 것을 줄 줄 몰랐어요. 들어오기 전에는 꿈에도 상상 못했을 그런 자신감, 행복감, 참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을 비우면 그만큼 다시 채워지는 풍요로운 곳. 그는 지금 누구보다 제대로 자연살이의 행복을 즐기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가서는 한약방에, 한약방. 예, 세탁소 겸 양복점에 그냥 포스터 그랬는데 심부름도 하다가 팬트 사도 이러다가 그냥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안 해본 일 없이 그냥 다 하신 거네요. 옛날에는 이제 부모가 일 가라고 하면 가고 뭐라고 하면 오고 그런 시절이고 그때 안 되겠다 해서 서울로 가서 그 제과 기술을 배운 거지 이제. 그래서 그래도 서울 시내에서 옛날에는 사대문 안에서만 했어. 옛날에 그 명보제과 신정규 씨가
명복장 사장. 명보제과도 있었어, 명보제과에서도. 기술이 상당히 좋으셨나 봐요. 빵 기술이. 서로 스카우트 가려고 그러고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해피뉴 영어로 막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그때 하얀 가운 입고 영어로 뭐 이렇게 촥 써주면은 인기가 좋았지 그때는. 17의 상경에 3년간 하루 15시간을 꼬박 서서 빵을 굽고 잔심부름까지 도맡아가며 일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20살에 군대를 가게 됐고 병장 시절엔 그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월남전에도 자원했는데요. 월남에서 11개월 11개월 있었는데 월남에서도 상당히 위험했지. 나는 직업이 통신병이어서. 통신병이라는 것은 머리가 나쁘거나 이렇게 거지르면 통신병 시키질 않아. 사단에서나 연대에서 네 부대는 어디로 가라 그러면은 그대로 받고 가야 되는데 무전병 그 해설을 못하면은 적군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고 통신 전쟁이라고 봐요. 통신 전쟁. 제일 먼저 가서 작전 나가면 무전병부터 죽여보는 거지 먼저. 그럼 무전병이 사살되면은 부대하고 연락이 안 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게도 살았지 뭐. 굉장히 위험한 직책이었네요. 책이었지. 그럼 전역할 때 그 좀 돈은 많이 버셨어요? 그때 당시는 병장이 봉급이 47불, 48불 그랬거든. 달러로. 그런데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거기서 현지 쓰라고 뭐 한 5불씩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내로 해가지고 적금이 됐지. 72년도인가 73년도인가 그때 당시 한 170, 80만 원 받아온 거지. 그 당시 그럼 170만 원, 180만 원이면은 지금 돈은 엄청 큰 돈이지. 그 돈 가지고 결혼도 하고 다 사업장도 하고 그랬지. 담배, 간식 등 보급품 비용까지 아끼며 악착같이 모은 돈은 당시 서울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할 정도의 큰 돈이 됐고요. 자연이는 그걸 미천으로 전기 설비업에 발을 들였는데요.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실무를, 밤에는 책과 씨름하며 사업체를 키웠습니다. 하루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누구보다 치열했던 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는데요. 애들이 넷이 이렇게 큰데 뭐 돈 벌 일이 있고 그러면 찾아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하고 매달리는 거지. 애들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뭐 철도 지하철 공사나 학교 공사나 수도사업소 공사나 뭐 한 60억짜리 공사도 하고. 아 근데 왜 이렇게 산을 선택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그 입찰 보러 가도 이렇게 주먹구식으로 어깨너머로 남 쓰는 거 보고 이렇게 입찰을 봤는데 이 시대가 흐르고 이를 봤을 때는 지금은 전부 다 컴퓨터를 하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나같이 좀 배움이 뒤떨어진 사람은 좀 한계가 있지. 좀 어렵고 그래서 애들한테 자연히 넘겨주고. 뭐 도시에 관한 그런 미련 같은 건 아이 도시 이제 여지껏 열심히 살고 많은 세파 중에서 그냥 시달리고 살았잖아. 그 남다 긴다 서울 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머리 식히고 살아야지. 공대 전기과를 졸업한 두 아들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고 미련 없이 산을 택한 건데요. 13살 어린 나이에 객지에 나와 반백년 동안 산전수전 겪으며 뜨겁게 살아온 삶을 뒤로하고 자연에서 일구는 인생 2막. 지금 자연이는 생애 최고로 눈부신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력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갔거든요. 진짜 끝내주는 기술력을 갖게 됐었어요. 회사원이셨어요? 예. 음. 플라스틱 네. 업계에 있었어요. 플라스틱 만드는 사출업이라고. 사출업. 예. 아. 플라스틱 업계 하면 강성우 이름 숫자는 그래도 다 알 정도였습니다. 유명하죠. 회사들. 가난한 형편에서 자란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나와서 열심히 기술을 배웠습니다. 타고난 손재주와 성공을 향한 열정으로 20여 년을 성실히 일했죠. 하지만 인생은 번번이 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또 자꾸 옮기게 되더라고요. 어떤 직종으로 옮기셨어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업종, 사출 업종 네네. 많이 옮겨 다녔죠. 아니 왜 이렇게 옮겨 다녔었어요? 글쎄요, 옮겨가는 데마다 이상하게 자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또 뭐 망하게 되거나 어떨 때는 한 달 만에 또 그만둘 때가 있고 90년대부터 플라스틱 사출업계가 중국과 베트남으로 옮겨가면서 하향 산업이 됐던 거죠. 그런데 그는 망하는 회사를 원망하다가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이 저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냥 아니, 뭐 노래를 뜰 수도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자꾸 이제 내 귀에 들어오니까 참 진짜 마음이 안 좋죠. 난 가만히 있는데 그렇죠. 뭐 한 것도 없잖아요. 예, 열심히 가서 일하는 거 외에 네. 아 내가 남 있는데 피해를 줄 바에는 차라리 내가 가지를 말아야지. 그래서 한때는 아 죽어버려야지. 진짜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산에도 몇 번 올라가고 진짜 밧줄 갖고 모진 목숨이다 보니까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한 것이 네. 아 진짜 어떤 진짜 산속으로 깊은 산속으로나 들어가 버려야지. 나만 없어지면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지 않겠나 하는 내 생각이겠죠. 가난했던 어린 시절, 노력해도 고통뿐이었던 청춘, 돌아갔던 고향에서 당한 사고, 무너져가던 그는 그 세상에서 도망치듯 여기로 왔는데요. 희한하게 모든 것이 좋아졌습니다. 이곳에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한 걸까요?